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오늘은 이틀 전 화요일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한 말을 좀 정리를 해달라는 몇몇 분들이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먼저 지금 공식 선거운동이 벌어졌을 때 현재 지지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3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이후 진행된 첫 번째 여론조사죠.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11.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실시된 직진조사보다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4.9%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격차가 준다면 앞으로 일주일 뒤에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의 차이로 좁혀질 것입니다. 이 조사는 한길리서치가 이 글로벌 이코노믹 의뢰로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전국 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3일 발표한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9.5%, 거의 50%에 근접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8.2%, 이에 비해 개혁신당 이준석은 5.7%를 얻었습니다. 이준석에게는 이 수치가 왜 중요한가 하면 15%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선거 비용을 나중에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조사는 민접조사가 아닌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길리서치가 이 폴리뉴스 의뢰로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4.8%,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8.6%로 무려 16.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이준석은 6.3%를 얻었습니다. 결국 이재명도 후보로 등록하면서 일종의 이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5%포인트 상승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28.6%에서 38.2%로 10%포인트 가까운 급등세를 보인 것입니다. 과연 이번 주말 발표될 MBS 지표조사, 이거 목요일 날 발표가 되죠. 그리고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건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 두 전화민접조사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번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2.5%, 그리고 국민의힘은 36.8%, 개혁신당은 3.9%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의견은 9.9%였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정권교체의 의견입니다. 이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교체가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무려 51.1%, 과반수를 훌쩍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8.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국민의힘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부터 크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이죠. 이 경향신문 일면 헤드라인에 국민의힘을 이렇게 빌고 왔습니다. 당심에 거부당한 비민주 국민의힘. 정말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일극체제로 치달으면서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으로 비민주의 극치를 보여줬던 민주당에게는 단 한 번도 경향신문 헤드라인에서 비민주라며 질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향신문은 놀랍게도 국민의힘을 비민주 정당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도 그럴 것이 모두가 잠든 심야인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새 대통령 후보 신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비민주가 한덕수 후보를 국민으로 몰았다는 사실입니다. 경향신문이 이런 조롱에 솔직히 국민의힘은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서는 참으로 깝깝할 것입니다. 저는 이틀 전 이 조선일보 김광일 유튜브에 가서 선거에서 통해온 불변의 3원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있는 쪽이 이긴다. 사실 한밤중의 후보 교체 쇼로 김문수가 절망에 빠졌다가 기사회생한 것은 드라마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요즘은 이 드라마가 있는 쪽이 이긴다는 말은 정치평론계의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비책을 알고 준비하는 스핀 닥터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드라마가 있는 쪽이 이긴다 이런 말 처음에 해줄 때만 해도 모두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마찬가지로 지금 또 이 드라마를 주문한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책사들, 정치평론가들은 정말 드뭅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쪽, 드라마가 있는 쪽이 이긴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절박한 쪽이 이긴다. 제가 왜 절박한 쪽이 이긴다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절박에서 찾아낸 비책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내고 그 결과 사람들이 함께 감동하는 드라마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승부가 바뀝니다.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감동이 있는 드라마, 절박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드라마가 비로소 승부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자주 드라마 장희빈을 예로 듭니다. 장희빈은 반전과 반전으로 점철되는 조선 궁중사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장희빈처럼 자주 드라마화한 스토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4편이 되죠. 그리고 그 반전 드라마는 권력 무상이라는 교훈부터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줍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대통령 반열에 오른 인물로 이 드라마를 쓰기에 충분했던 인물은 우리 짧은 역사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최초의 문민정부를 열었던 YS는 문자가도로 드라마를 수없이 만든 분이죠. 물론 DJP라는 드라마로 권력을 쟁취했던 DJ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몽준과 단일화 뒤에 선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정몽준이 단일화 취소, 그리고 그 정몽준이 집 대문 앞에서 추위에 떨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노무현이 만든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역사는 문재인이 키운 윤석열이 보수의 대안으로 떠올라 대통령이 반열에 오르고 결국 파면되는 과정을 하나의 드라마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대선입니다. 과연 김문수는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드라마를 준비할까요? 저는 소년공 출신이라는 이재명이 지금까지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온 드라마를 보여왔다면 지금부터는 노동운동가였던 김문수가 진정한 정치혁명과 노동계획을 하는 새 드라마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중은 늘 변화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김문수가 준비하는 드라마의 주제는 당연히 변화일 것입니다. 둘째, 선거를 비롯한 모든 싸움에서 통하는 불변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 솔직히 대중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이 다윗이 승자가 된다는 결말은 그리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알고 있는 이는 드뭅니다. 이 원칙을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트럼프 1기 정권이 창출됐던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대회전입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로 부를 일군 방송계 스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쌓아올린 카리스마 이미지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공화당 안에서도 그가 최종 주자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실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됐을 때 트럼프의 수락연설 무대에는 유명 정치인도 전직 대통령도 헐리우드 스타도 없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세 번째 아내와 딸 이방카 등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 수락연설을 하는 무대는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물론 유명 정치인들과 사회 저명인사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들로 붐볐습니다. 당시 모든 여론조사는 그 후 대통령 선거 때까지 모두 힐러리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트럼프의 집권에 대비해서 공화당과의 라인을 구축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힐러리를 아주 넉넉히 이겼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부자인데다가 극우인 도널드 트럼프가 골리앗에 도전하는 다윗으로 비쳤고 힐러리 클린턴은 오히려 골리앗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선거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마침내 감동시키는 슬로건입니다.
짧은 문장일 수도 있고 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슬로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후보자의 모든 것을 농축한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은 반복 제공을 통해 유권자를 끌어들입니다. 레닌이 이른바 자신들이 혁명을 할 때 내놓은 구호가 토지, 빵, 자유였습니다. 그 토지와 빵이라는 데 방침이 다 찍혀가 있었죠. 정치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두고 선전이라고도 하고 그 방식에 따라 선동이라고도 합니다. 선동의 천재 괴벨스는 슬로건이 반복되면 대중에 친숙해진다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잘못 생각했을 리가 없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을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수많은 지지자들은 하나같이 이 원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잘못 생각했을 리가 없다. 괴벨스는 선거 홍보의 원칙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알린다. 둘째,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감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세 번째입니다. 셋째, 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알린다.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괴벨스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진실 외의 진실은 적이다. 이런 선전선동에는 다시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괴벨스가 지도자로 모셨던 독재자 아도프 히틀러의 공식입니다. 이렇습니다. 눈물로써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불로써 사람들을 격동시키며 피로써 사람을 결집시킨다. 솔직히 저는 김문수 후보가 사람들을 충분히 감동시킬 순수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순수함이 아닌 그 어떤 눈물도 가식일 뿐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방송에서 자주 말했던 기원전 4세기 이 플라톤의 경고가 이렇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을 키워준 그 자기 집안 장원이 다 파괴가 된 것을 보면서 플라톤이 정말 울분이 가득 차서 한 말입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거다. 선거의 승패는 후보의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후보자의 이미지에 좌우됩니다. 특히 후진적 민주주의는 그렇습니다. 예컨대 격차를 완화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빈곤의 영석화를 막는 정책보다는 빈곤층을 그저 끌어안고 흘리는 눈물이 훨씬 더 위력적입니다. 그것이 선거의 법칙입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캠페인이 정책 선거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가 천박해진 것은 대중의 가벼움을 이용하는 정상배들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못한 자에게 지배받는 것보다 화나는 일은 없다. 플라톤이 덧붙인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